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웅진과 사비시대 백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웅진과 이제 사비시대 때 백제의 왕들은 이제 그 동성왕이라든지 문영왕, 성왕, 해가지고 예전에 그 관련된 업적들이 이제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문주왕 때인데요. 자, 문주왕은 이제 그 계도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계도왕의 동생이라고 이제 하는 설도 있는데 대개 학자들은 계도왕의 아들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주왕은 이제 웅중어 청도를 냈죠. 웅중어 청도한 이유가 뭐예요? 웅중은 지금의 공주죠. 그래서 이 공주는 이제 주변부터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하기가 좋아.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천도를 했고 이때는 천도 초기 때 상당히 국력이 약했어요. 당연하겠죠. 주적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을 버리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천도 초기에는 이 한성에 내려온 그 구귀족 세력 진씨와 해씨와 그 다음에 이제 들이 거의 뭐냐면 세력을 주도를 냈어. 그들 병권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막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문주왕도 그렇고 상근왕도 그렇고 이런 왕들은 피살돼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약화되니까 동성왕 때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세력들을 이제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진시의 씨는 이제 뭐냐면 견지역에서 누굴 이제 등용하냐면 그 당시 금강유역 기반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그 백씨, 사씨, 연씨 이런 세력들을 기반을 해갖고 등용을 하게 돼. 그래서 종전의 구귀족 세력과 또 신귀족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과정에서 백제의 8대 성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중왕은 뭐 그렇게 볼 건 없고요. 거기에 동성왕 때를 이제 볼게요. 자, 동성왕은 이제 동성이라는 것은 백제 최초의 시호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시호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되게 왕의 이름을 땄죠. 물론 개왕같이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뭐 왕의 이름을 땄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중국식 시호는 아니지만 최초의 시호 제도가 실시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왕권을 강화를 기반했죠. 전반적인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는, 북쪽보다는 남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북쪽은 어디에? 한성이죠. 한성보다는, 주로 이 사람은 이제, 웅진이나, 사비시대 있죠. 나중에 사비는 이제 성왕 때 이제 천돌하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금강유역에서 뭐냐면, 세력권을 좀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시해당하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국내 좀 귀족 세력을 누르고, 국외종은 신라의 소중함과 동맹관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결혼 동맹하고,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은 다른 거죠. 나제 동맹이 예전에 맺어진 거고 결혼 동맹은 뭐예요? 이 나제 동맹을 좀 강화시킨 거야. 요걸 좀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귀족 세력, 그러니까 한성 출신의 구귀족 세력 진씨와 해씨 세력 있죠.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강 유역 기반의 백씨, 사씨, 연씨 이런 세력들을 이제 등용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정치에 보완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제도되냐? 결국에 실패했어. 왜 그 실패했던 걸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이제 등용한 세력 중에 하나가 백씨거든요? 근데, 백씨 중에 이제 백가라는 사람이 있어. 원래 이 백가가 이제 초창기 때는, 총애를 해줬어, 이 사람을. 자기 이제 측근에 두고. 근데, 동성화 말기에 들어가면 이 백가를 저쪽 사비부군으로 자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백가가 열받아가지고 동서왕이 사냥을 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암살을 시키죠. 이게 이제 역사상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백가의 난이라고 해요. 백가의 난. 예. 삼국사기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일본서기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백가의 난이라고 이제 암살됐지만 일본서기에서는 동서왕이 무도해가지고 국인들이 힘을 모아서 동서왕을 죽이고 무종왕을 추대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성왕에서 무종왕으로 넘어갈 때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성왕이 말년에 좀 약간 좀 사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그다음에 임루각을 건설해가지고 뭐냐면 팅자팅자 놀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왕의 정책이 이제 되게 보면 한성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쪽 금강유역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불만을 품은 그 한성 예전에 내왔던 구귀족들 때 반발 때문에 뭐냐면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왕이 무종왕이죠. 자, 이 무종왕에 대해서는 이제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이 좀 다른데 삼국사기는 동성왕의 뭐냐면 아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일본서기는 그 동성왕의 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즉위한 연도가 이제 나이가 거의 40살 넘어갔고 즉위한 걸 볼 때 동성왕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일본서기처럼 그 뭐냐면 이게 그 형 정도 이복형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무종왕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곤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계도왕이 이제 두 번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곤지가 이제 일본을 갈 때 계도왕의 그 뭐냐면 한테 형의 형수 달라 해가지고 임신한 형수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에 뭐냐면 이제 일본 가다가 그 얘가 낳으니까 그 섬에 도착해갖고 거기에 나왔다. 그래갖고 이 무종왕을 보통 일본에서는 시마라고 하거든요. 섬을 일본어로 시마라고 해요. 그래서 시마를 한자로 적으면 사마왕이 돼. 그래서 무종왕은 나중에 시오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사마왕이다 불려. 사마왕.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즉위를 이제 대충 이제 받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백가의 난을 진압해 등장했다 했는데 백가와 이 무종왕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백가가 무종왕의 사주를 받고 동성왕을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무종왕에 즉위하는 과정에서 백가를 중용하려고 이제 했지만 반대가 좀 많았다. 그래서 그 백가가 나중에 그 동성왕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 이제 탄로할 수 있잖아요. 무종왕이 사주시켜가지고 그래서 백가를 미리 쳤다. 그래서 백가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쳐가지고 공격하니까 백가가 문을 열고 그냥 항복했는데 백가 입장일 때는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그 면제받으려 했는데 이걸 무종왕이 이제 입막음을 위해서 백가가 자기 사주 받고 죽였다는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에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하여튼 백가의 난을 진압을 하고 국내적인 22담로를 설치했다. 요 22담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2담로는 그 밑에 좀 있겠지만 나중에 좀 뒤에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담로제라는 게 있었어요. 담로제. 그래서 담로제의 이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 뭐 한성 때부터 실시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이 담로는 뭐냐면 백제가 초창기 때부터 9년의 모든 관리를 파견한 것은 아니거든요. 9년제 실시해서 주요 요충지에 주로 담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왕족들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22담로는 무종왕 때 이런 담로제를 완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로제를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완비했다. 그래서 이 담로는 누굴 파견했겠어요? 왕족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지방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성왕 때 9년제를 실시했죠? 9년제 전에 이 담로제를 통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팽창을 보면 이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웅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세력이 약화됐죠.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제교육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남조, 백제, 가야, 외라는 물류 체계를 다시 회복했고, 요때 이제 무종왕 때 그 주로 어디에 많이 파견은 남조에 사신을 많이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양직공도에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해 공세적 입장에 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문종왕 때 운진에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그 전라남도 일대의 세력권은 약화됐거든요. 전라도 일대. 그래갖고 대가야가 일시적으로 그 남원과 하동 일대를 점령했어요. 근데 이 남원과 하동 일대는 다시 되찾았죠. 그래서 섬진강 일대의 어떤 대교소권을 다시 뺏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야가, 그러니까 대가야죠.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 동맹을 하는데 어떤 배경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대가가 더 이상 섬진강 루트를 통해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떤 루트를 이용하려면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해외무역을. 근데 낙동강 루트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신라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가의 인해왕이 그 버풍왕의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사신을 통해서 버풍왕 때 그 밑에 이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찬의 딸을 받아들여서 결혼 동맹을 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의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죠. 예. 그래서 보통 기록상에 보면,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보면 근초고왕 때 가서 이제 친미다대를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미다대는 점령한 것은 영산강 일대 다 점령한 건 아니고 친미대와 같은 거점을 점령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일대를 장악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나주 일대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뭐라고 했죠? 동무덤, 온강모 무덤 형태라고 했죠. 근데 이 온강모가 이때 이제 6세기 때 넘어가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백제 계통의 굴식 돌방 무덤 일반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세력이 이제 소멸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고고학적인 증거를 볼 때.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을 보면 아까 양나라의 백제 사신을 파견했고요. 그때 이제 이걸 양직공도라는 그 그림에 나와요. 이 양직공도는 뭐냐 하면 양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양나라에 온 사신들이 이제 곡물 같은 걸 바치잖아요. 그걸 그린 그림이 양직공도야. 예. 그래서 그 양직공도에 보면 여러 사신들이 나와요. 그 백제 사신 나오고 외사신 나오고 등등등등 나오는데 백제 사신도가 있어. 그 백제 사신도 그림이 나오고 그 밑에 백제 사신에 관련된 백제에 관련된 나라들 쭉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백제에 보면 이제 그 신라 사신도 같이 왔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록에 보면 신라가 마치 백제의 복속국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 그 당시 신라가 백제 사신 따라갔던 이유가 그 당시 백제하고 신라는 어떤 관계였죠? 나제 동맹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사신하고 같이 따라간 것처럼 뭐냐면 신라도 꼽사리 껴서 같이 따라간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때 이 양직공도에서 백제가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하고요. 백제 사신과 함께 신라 사신도 같이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때 신라는 버프왕 때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오경박사하고 오경박 다나이와 고한문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거울을 그 당시 게이타의 왕에게 하사했다. 하상경 거울이라는데 이걸 이제 둘러싸고 이제 일본 학계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이것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만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 일본에 왜 오경 박사를 파견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영왕은 동성왕과 달리 한성을 수복하려고 했어. 그 뒤에 이제 성왕도 그렇지만 그러면 백제의 군사력하고 좀 딸리니까 일본의 군사력을 빌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을 빌리는 대신에 우리는 뭘 주는 거야, 백제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그 능력,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것들 주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이제 책력을 이제 만든다든지 책력도 전달해주고 불경도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자도 파견하고 그래서 일본에게 문화적인 것들을 이제 교류를 해주고 주고 대신에 뭘 빌려오는 거예요? 군사력을 빌려오는. 그래서 나중에 성왕 때 한강 수복을 할 때 누구의 군사력을 동원했냐면 외의 군사력 일부를 동원했어.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살펴볼 게 무능왕릉이에요. 예, 무능왕릉. 예. 그래서 이 무능왕릉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증에는 좀 많이 시험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 자, 그때 이제 백제가 누구하고 친했다고 했죠? 중국의 남조, 양나라와 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양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양나라 기술자의 도움을 받고 건설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무능왕릉은 그래서 무슨 무덤이에요? 전축분이에요. 벽돌 무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벽돌 무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벽돌 무덤은 전축분은 중국식 무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상리 6호분하고 무능왕릉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자, 무능왕릉에 들어갔는데 이 무능왕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녀 발굴이라 가지고 그게 도굴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유물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 보통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잘 돼가지고 거의 없어 유물 유적들이. 근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지석이 있어. 이 지석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뭘 세워요? 비석을 세우고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걸 쭉 적어놓죠.
그 비석인데 요 지석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구식 돌방부터 그 뭐냐면 그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게 지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남조의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정통적인 무덤 형태는 그런 게 없는데, 자, 지석의 내용을 보면 그 어떤 내용도 있냐. 자, 영동대장군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개묘년 5월에 임진년에 친원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을사년 8월 갑신이 12월에 안장하여 대모에 올려 매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동대장군이라는 말인데, 영동대장군 뭐의 거죠? 남조가 양나라, 남조가 백제 왕이었던 문영왕을 책봉할 때 줬던 칭호야. 자, 영동대장군이고, 요게 또 나온 사마왕이라는 말이 있어. 사마왕. 아까 이제 사마는 문영왕의 원래 이름이죠? 문영왕은 쉬우긴 쉬운데, 그 당시에 잘 사용하진 않고, 주로 이제 사마라는 말을 썼어. 사마는 왜 그랬어요? 문영왕이 어디에 태어났죠? 그 시카라라 시마라 해가지고,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마왕의 사망 연도가 뭐냐면, 62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묘년 5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때 절대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에 나와 있는 연도는 좀 틀릴 수가 있어. 왜 틀릴 수 있냐면, 그 사료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 연도가 잘못될 수 있죠. 특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잘 못 믿어. 연도가 이제 뒤죽박죽 돼가지고, 편년 순서가. 근데 삼국사기하고 요 지석에 나와 있는 사망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삼국사기하고 유물유적이 딱 일치한다는 거는 2차 사료, 1차 사료가 일치한다. 요때부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사 뭐냐면 기년이 설정돼. 그래서 622년을 가지고 그 전과 전후에 뭐죠? 사건이나 사고들의 어떤 순서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몇 년도. 그래서 이건 절대 고대사의 어떤 기년 설정에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석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매지권 있어. 매지권. 그러니까 매지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땅을 파는 거예요? 토지 신에게 땅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무슨 존재가 있다? 민전의 존재를 알 수 있죠. 예, 민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건 왜냐면 왕이라도 함부로 토지를 뭐예요? 건들 수가 없어. 적당한 대가를 주고 해서야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령실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왕, 토백, 토부모 같은 것들이 명칭할 때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지석 뒷부분에 매지권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매지권은 도교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도교하고. 그래서 이제 문흥왕과 관련된 내용들, 요게 이제 문흥왕은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빈장 풍습을 알 수 있어요. 지석에도 있지만, 사왕이 62세가 죽었는데, 그대로 묻히지 않고, 뒤에 이제 횟수로, 을사년, 3년 뒤에, 뭐냐면, 갑신 12월에 암장됐다고 하거든요. 횟수로 볼 때, 27개월지만 횟수로는 3년 뒤야. 그럼 빈장은 뭐예요, 빈장은? 빈장은. 왕이 그 당시 죽으면, 곡부가 묻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냐면, 빈장을 만들어갖고, 그 시체를 보관해둬요. 그리고, 무덤을 만든 다음에, 시체를 옮겨갖고, 묻거든요. 그래서, 빈장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성격을 보면, 그 당시 무덤의 유물유적을 볼 때 상당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양나라 교를 보면, 벽돌 건축 양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있고, 도자기, 오수전, 인동초모니, 벽돌,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자기가 여기에서 출토됐다고 해요. 자기. 그래서 이제 최초로 자기가 출토됐다. 도자기 중에 자기가 이제 백제와 관련된 자기가 이제 출토됐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 목가는, 일본산 금송이었다는 거. 우리나라 적송이 많지 금송은 없어요. 이 금송은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 있어. 일본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금송인데, 금송이 발견됐다는 거는 뭐가 알 수 있는 건 일본 왕실과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게이타의 왕이라고 해갖고 이제 일본에 보면 개체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제 계통이 이제 하고 혼인관계 맺은 게 개체 왕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악기도 그 청왕이 자신은 누구의 피가 흘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제 왕씨의 피가 흘렸다는 게 뭐냐면 게이타의 왕조부터 그 뭐냐면 이 인척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래갖고 백제 계통이 이제 와가지고 게이타의 왕조 때 나중에 일본사 할 때인데 백제식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 이때부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한두대도, 금동신. 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두대도나 금동신 같은 경우에 백제 계통의 한두대도는 뭐냐면 그 대도는 이제 한쪽이 뭐예요? 날이 있는 게 도죠. 양쪽에 있는 게 검이고. 도는 뭐냐면 이제 한쪽에 힘이 이렇게 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베려고 할 때 베는 데 목적이죠. 베는 과정에서 무게가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게 빠져. 그래서 그걸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뒤에 손잡이에 얇은 구멍을 뚫어놨죠. 예. 그리고 거기에 손잡이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한두대도는 뭐냐면 둥근 도는 둥근 거기 구멍 뚫려 있는 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한두대도라고 해. 한두대도는 주로 이제 장군급 중 고위 장교들이 이제 차고 있는 칼인데, 물론 백제뿐만 아니라 그 가야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신라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한두대도, 이제 백제 계통의 한두대도가 어디에 발견됐다? 일본에 발견됐다. 그것은 백제에서 어디로 건너온 거야?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약하지만 일본식 한두대도가 또 나타나. 백제계 한두대도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 백제는 일본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백제를 이제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다라라고 하잖아. 구다라. 큰 나라. 이렇게 해야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리고 일본에서 철제가 만들어진 것은 5세기 후반대예요. 이 철제 기술도 누가 전파시켜줬냐면 백제가 전파시켜줬어. 네,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나라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덤왕릉은 상당히 뭐냐면 국제적 성격의 무덤 형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부분은 뒤에 무덤 형태에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도 더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성왕을 보죠. 성왕. 성왕은 이제 문호왕이 죽고 나서 이제 즉위했던 왕인데, 이 성왕 때 이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성왕은, 안후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대의관계 측면에서는 남조와 양각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래서 문물을 많이 수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왕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성왕은 제도 정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사비. 오늘 부여로 옮겨. 공주에서 이제 부여로 옮기는데, 왜냐하면 이제 웅진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기는 좋지만 이게 나가기가 좀 힘들어. 그래갖고 지금의 부여로 천도에서 이제 뭐냐면 좀 더 대팽창의 어떤 원동력 삼으려겠다. 그래서 부여는 영토도 넓고, 그 다음에 수요교통에 편리하고, 대외 진출에 용이하고요. 그 부여는 원래 없었던 도시예요. 여기는 계획 도시야. 그리고 나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성이 뭐냐면 주거지까지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방어하기 좋은 성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산성 위주죠. 고대 시대 때는 산성 위주인데, 이 나성은 이제 뭐냐면 주거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산성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전쟁 나면 뭐예요? 주거지를 포기하고 생활기관을 포기하고 산성 올라갔잖아. 근데 이거는 생활기관까지도 다 뭐냐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나성 체제가 별로 없어요. 고대 시대 때.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나성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장항성 있죠. 지금의 평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백제 나성이야. 계획 도시에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성 형태의 이제 도시 형태가 이제 나성 형태의 성 형태가 등장한 거는 조선 시대 때요. 조선 시대 보면 이제 읍성이 등장하죠. 읍성도 일종의 나성 형태야. 예. 그래서 나성은 이제 좀 중국식 같은 성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나성 사비는 어디에 기반을 뒀던 거냐면 사택시에 기반을 둬요. 사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제 후기 때 왕비족들은 거의 사택시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국호를 뭘로 계칭했죠? 남부여로 계칭했죠. 이 남부여 계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 법통, 부여 계승 의식을 포방했죠. 그래서 고구려의 체제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부여를 계승했다는 걸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자, 고구려가 와 백제가 어디에 기반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여에 기반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남부여가 계층했지만 곧바로 뭐죠? 다시 부여로 다시 돌아와요. 예, 아니 백제로 국호가 다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정비예요. 그 백제식 그 예전에 제도였던 담노제를 없애고요. 그래서 오부 오방제도, 중국식 9년제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22후 중앙간서를 설치했다. 요 부분은 나중에 백제 그 정치제도 할 때 좀 얘기할게요. 행정조직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릉성왕으로 포방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성왕으로 익혔다. 성왕은 시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칭했던 이름이야. 그래갖고 전릉성왕이라는 건 왜 성왕이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전릉성왕을 포방했기 때문에. 전릉성왕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보편적 왕자 간의 입각에서 불교적 어떤 보편적 이념을 깨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전릉성왕이죠. 그래갖고 이 전릉성왕이 이제 포방할 때 당시에 그 신라 왕은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진흥왕도 뭘 포방했어요? 전릉성왕을 포방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진화의 경쟁 의식을 통해서 전륜성왕을 포방했고 성왕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성왕은 당시에 그 시호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냐면 불렸던 명칭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잠시 시호 제도가 일시 폐지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자, 대외관계를 보면 남조와 양과 할방은 교류를 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양과 교류하면 뭐 맨날 무령왕만 생각하지만 성왕도 교류를 했고, 그다음 모시 박사와 그다음에 공장 하사 등을 이제 하사했다. 예. 모시 박사는 뭐예요? 모시는 뭐죠? 시경이죠. 시경에 능통한 박사, 와박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냈어. 보통 이제 고대 시대 박사란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이제 박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가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진흥왕 때 대가를 멸망시켜. 그래갖고 이때 성왕이 그 당시 가야 세력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 사비회를 열었어요. 근데 결국엔 실패를 했어. 그 가야 세력을 통합시켜 백제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거는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죠. 노지사치계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발견된 일본의 불상을 보면 성왕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불상들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성왕이 그 끝말이 안 좋았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한강화족을 해보겠죠. 신라와 이제 뭐냐면 연합을 해서. 근데 신라가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하류를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가 그 감전다면서 간산성 전투 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완전히 결렬되고 간산성 전투에 이제 갔다가 이때 이제 간산성 전투에서 누가 싸우고 있었냐면 그 뒤에 등장한 위도왕 또 창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병력차 병력 기병 한 20명? 20기 정도 데리고 가다가 그 당시 그 정부를 한 그 김무적이라는 사람, 김무적 유명하죠?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잖아. 김무적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그 부하 장수 도도를 시켜가지고 뭐냐면 잡아오게 하죠. 그래서 습격을 받고 잡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도도가 도도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왕이 나는 천한 사람한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도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왕이라도 약속을 깨면 천한 사람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체념하면서 목을 내밀면서 그래 죽여라 해갖고 모가지가 잘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저 백제로 가고 그 다음에 목은 저쪽 이제 그 신라로 가갖고 이제 계단 밑에 있어갖고 이제 묻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틀어진 거야. 물론 그 동맹은 깰 수 있어. 맨날 싸움이 있었대. 근데 왕을 죽이니까 철저히 원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가 계속 누굴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 입장일 때는 백제와 싸우는 게 상당히 뭐냐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돼요. 남쪽엔 누구가 써야 돼? 백제가 써야 되고 저쪽 북쪽에는 고구려 대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력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SOS 친 거예요. 그 당시 당나라에게 SOS 친 거죠. 이건 뒷부분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1138페이지 있어요. 기출근거. 그래서 이제 기출근거 잠깐 볼게요. 이거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냥 죽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 그거에 죽는 얘기가 자세히 돼 있어. 일본 서기가 그렇게 자세히 된 건 뭐냐면, 백제하고 일본이 예전부터 친했기 때문에, 백제계 유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료들 많이 가지고 와서 일본 서기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38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92번 있죠. 거기에 보면 일본 서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렇게 있죠. 일본 서기에 의하면 성왕의 전사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성왕이 출진했다는 말투는 신라 측에서는 말먹이꾼 고도에게, 이건 근데 약간 좀 와전된 것도 있어. 고도는 말먹이꾼 출신이지만 그 당시엔 부장이었어요. 자, 그대에게 비록 천한종이지만 선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지금 선한종이 훌륭한 임금을 살하게 된다면 후세에 전해져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며 부추겼다. 이 말에 공부된 고도가 분전하여 결국 성왕을 붙잡았다. 고도 이때 임금에 대한 예우로서 성왕에게 두 번 전한 후 왕의 머리를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왕이 왕의 머리는 종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죠. 그러니까 고도가 그 말을 받은 우리나라 국법의 맹세를 어딘가는 비록 국왕이라도 종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때 맹세를 어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제 동맹이 결렬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강유에 뺏기고 나서 기록에 보면 참 이상한 기록이 나와. 그 당시 그 성왕이 자기 딸을 뭐냐면 신라 왕한테 그 보냈다는 내용이 있거든. 결혼시켰다는 결혼 동맹 내용이 나와요. 그래 놓고는 그때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록 한강 유역을 점령을 뺏겼지만 그때 성왕이 그 신라하고 약속을 해서 한강 유역을 포기했다. 그걸 추론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근데 하나의 가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뺏기고 나서 그 자기 딸을 그 신라 왕한테 보냈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걸터 앉으면서 카드 풀어주면서 그래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목을 뱉죠. 그래갖고 이제 신라인들은 성왕의 시신 가운데 몸은 백제 측에 돌려주고 머리는 북청 계단 밑에 묻었다.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원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총괄평가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그 13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그 보면 19번 문제가 있어. 19번 문제. 자, 그 19번 문제 한문 사료는 그 앞부분에 있어요. 지금 한문에서 표현해갖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은 뭐냐면 양직공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줄침 부분만 읽어보면 제0평 연간에 여태가 모두 중국의 간작을 받았는데 여태는 누구냐면 동성왕을 말해. 거기 보이는 여태란 이름 보이시죠? 여태는 왜 여태냐면 원래는 부여태예요 이름은. 근데 중국에서는 외자 쓰죠. 그러니까 부자를 빼고 이제 여자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22단노가 있어. 모든 왕은 자제와 족족에게 나눠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양직공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때 이제 그 백제왕이, 그러니까 문용왕이죠. 국내 정책을 써보시오.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 써보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거기에? 자,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쓴 내용을 보면 국내 정책은 외시와 내척을 배척하고 잠깐만 국내 정책을 이제 보면요. 이게 지금 무종왕이죠. 예. 그 백제왕은 이제 무종왕인데 자, 요 국내 정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무종왕 때 국내 정책 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요. 자, 무슨 담론을 설치했죠? 22담론을 설치했어. 그래서 22담론을 설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제도를 통해서 서왕 때 어떻게 개편되는지 국제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22담론은 아까처럼 말한 자제를 파견했죠. 근데 서왕 때 22담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오부 오방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9년제를 도입해서 오부 오방제로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국내 정책에 보면 결혼 동맹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투책세력 등용하고, 요거는 결혼 동맹은 뭐와 관련된 거죠? 동성왕 때 관련된 내용이죠.
좀 수정해 주시고 거기 22담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20. 예. 아, 그래요? 아, 맞다. 내가 착각했어. 아까 문영환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 양직공도 얘기하다가 양직공도가 문영환 때 이렇게 파견했잖아요. 예. 근데 기획은 지금 여태죠, 여태. 그러니까 여태는 누굴 얘기하냐면 동성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흥왕에 가셔서 얘기하다가 지금 문흥왕 때 양직공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제 연평 연간에 여태가 그러니까 여태는 동성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왕 때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 이게 양직공도니까 문흥왕 때인데 기읍과 관련된 거니까 여태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처럼 결혼 동맹을 하고 그다음에 외척을 배척하고 웅진부군에 토착사를 교했다. 맞아요.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22담로 있죠? 22담로를 이제 폐지하고 성황 때 뭘로 바뀌었죠? 전국 5방으로 나눴다. 중국식 군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5방으로 나누고 그 밑에 군성을 뒀는데 중국식 구현제를 도입해서 백제식으로 개조한 거예요. 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20번은 다음은 어떤 전투에 관련된 역사 기록이다. 이 전투에 영향을 신라 내부의 정치세력과 등장과 삼국간의 역학관계에서 각각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간사성 전투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도돌 파견해갖고 누굴 죽였냐면 그 당시 이제 자평 4명과 군사 29,600명을 죽였다. 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간산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간산 전투에서 이제 정치세력 등장, 이건 신라도와 관련된 건데 김유신 가문이 신은 귀족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고요. 그다음 역학경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고히 차지하면서 삼국 황제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총괄평가 풀어봤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도 또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은 어디 보시냐면 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2페이지 14번 문제 볼게요. 12페이지 14번 문제. 자, 백제왕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국호를 남부로 계칭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들 발판 후에서 신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했으나 간상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누굴 의미하죠? 예, 성왕을 의미하죠. 성왕을. 예.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고구려를 격파하여 백제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그리고 동진과 교수하여 징동장구 영락락 태수라고 책봉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굴 의미할까요? 예. 이 사람은 누굴 의미하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 사람은 갑자기 누구지? 갑자기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이제 백제 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앞에는 성왕이고 그 다음에 나는 동진과 교수의 징동 장군 영락 잠깐만, 이 사람이 누구지? 근초공항과 관련된 거예요. 예,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예, 근초공항. 예, 근초공항과 관련된 거고, 다는 22단을 설치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1971년 발견된 그의 무덤을 통해서 백제의 양외와 활발하게 교류했다. 자, 이건 무용왕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이제 고르니까 보면, 다들 보면 이제 경잉을 등용해서 계율종을 보급했다. 자, 여기에서 경잉을 등용해서 계율종을 도입했다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잉은 인도의 이제 승려와 함께 오부율을 가지고 귀국해 오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그래서 불교 병영 사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때 백제의 율종의 시조가 돼요. 예, 겸임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양으로부터 모시 박사의 공장, 회사 등을 제공받았다. 자, 요것도 맞죠? 그래서 성왕은 남조와 계속 이제 뭐냐면 교류를 하면서 그 양나라부터 모시 박사, 공인, 하사는 하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받았고, 나는 이제 16강 등을 제정하여 등급을 따라 복책을 정했다. 요거는 이제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거 16강 등 관련된 내용은 언제 때 얘기냐면 근초왕 때가 아니라 고이왕 때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6차평 16강 등을 제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복색을 정했다. 고이왕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박사 고홍을 등장해서 역사 4억에를 편찬하겠다. 맞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다는 오경박사 다나이 고한문을 왜 파견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22담론을 설치해가지고 그 파견했는데 문호왕이 왜 다나이와 고한문을 파견하려고 했냐면 왜 군사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틀린 건 3번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기출 근거로서 이제 1137페이지 90페이지가 있는데 1137페이지 90번이 있어요. 그걸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요.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딱 한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15페이지 1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14번 문제 맞나? 맞다. 잘못 적었네, 제가. 네, 24번 문제 볼게요. 자, 24번 문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다음은 어떤 백제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당시의 지방제도 정비 내용을 기획왕과 대비해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은 여기 보면 문호왕이라는 게 있죠. 문호왕 있고 그 다음에 남부로 곤쳤죠. 그래갖고 이제 기억의 왕과 비교해서 니은의 왕인데, 자, 요게 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 문호왕은 22담론을 설치해가지고 왕족을 파견해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게 성왕 때 내용인데, 성왕 때 내용은 이제 니은간 성왕 때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왕 때는 어떻게 고쳤죠? 중국식 9년제를 도입해서 오방형 성제도를 개편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성왕 때 그 국호를 남부여와 계칭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남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부여의 계승시를 분명히 했고 고고의 대등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신라 넘어갈게요. 잠깐 신라 넘어가기 전에 위덕왕이 있어요. 위덕왕. 위덕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성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덕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창이라고 해요. 여창. 그래서 이 사람을 창왕이라고 해요. 창왕. 그래갖고 이제 국호를 다시 남부에서 백제에 복귀시키고요. 이때 이제 건의가 약화돼. 왜 건의가 약화되냐면 위덕왕이 이제 간산성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원래 간산성은 이제 전투가 일어날 때 그 간산성 치지 말자고 했어. 신하들이. 근데 여창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번 자기가 가겠다고 하다가 가서 그 아버지를 전사시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투도 패배했지, 그 아버지 전사했지, 그러니까 건의가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위덕왕이 이제 그 건의가 약화된 걸 왕권을 이제 불교의 기인에 강화시키려고 했고, 일본 서기에 보면 자기가 왕 때려치고 거기 이제 머리 팍팍 깎고 승려가 되겠다고 했는데 난리쳤는데,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왕이 됐다, 뭐 계속 유지됐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건의가 약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법황, 회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더 건의가 어떻게 될까요? 약화돼. 그래갖고 이제 약화됐다가 다시 회복된 것은 무왕 때 들어가서 회복이 돼요.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신라의 그 초기 정치 부분을 볼게요. 신라로 넘어가서. 자, 그 신라는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거기 이제 경주 사도 육촌에 해서 이제 그 발전해서, 했고, 박혁거세가 건국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경주 지역의 토착미 집단과 유해미 집단이 결합됐다. 이 유해미 집단들은 주로 어디에서 건너왔을까요? 북쪽에서 건너왔죠. 북쪽에서.
그때 서북쪽 유이민 집단들이 선진 문물을 수용했는데 주로 이제 고조선 유이민 집단을 보고 있어요.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를 가지고 있죠. 철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보면요. 그 박석김 3부족으로 연맹했고 이사금을 설치했고 6부족 연맹체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육촌에서 6부로 발전된 것은 삼국사기에 보면 마치 신라 초기 때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푸셈도 마치 그것처럼 얘기하죠. 6촌에서 6부로 넘어가는 건. 근데 6촌에서 6부로 넘어가는 거는 뒤에 한참 후에요. 그거는. 예, 6부 형성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학자 간의 의견이 많은데 되게 늘치왕 때 6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왕의 이제 왕호 변천과 정치 발전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10페이지 서브노트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보시는 게 좀 약간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서브노트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라의 왕호는 거서관, 차창호, 이삭은, 마립간, 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왕호가 변천할 때마다 단순히 칭호가 아니라 뭐죠? 그래서 국가 구조의 어떤 형태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거서관, 차창호, 이삭은, 마립간, 왕 이렇게 나가는 칭호 발전 과정을 볼 때 이 칭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지. 그럼 백제와 고구려는 이런 칭호가 없었을까? 고유의 왕의 칭호가 예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지 않은데 이건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김대문 있죠. 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남겨갖고 나중에 삼국사기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거서관과 차창호 시대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때 이제 그 신라의 어떤 국가 형태는 그 경주 평야일 때 있었던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정치, 군사적 결집력이 형성되지 못했고 소박과 농업 공동체 사이였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재정일체에서 재정 분리 단계로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 칭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서관은 뭘 의미하죠? 군장을 의미해요. 군장. 차창옹은 뭐냐면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올 때 이제 여기에서는 재정일체에서 재정 분리로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금 시대가 있어요. 2단계죠. 2단계는 이제 고조선계 유이민들이 이주되고 선진 철기 문화들이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기죠.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시기는 경주의 그 집단과 울산의 간포 방면의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연맹체 왕국의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래 그 박씨만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게 되죠? 석씨와 그 김씨 세력들이 들어가죠. 특히 석씨는 그 삼국사기나 이런 데서 기록해 보면 뭘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갖고 박석김이 교대로 뭐냐면 연맹체 회의를 통해서 왕위에 선출돼. 그래서 이걸 이사금이라고 해요. 이사금. 이사금이 이제 선출됐던 시기다. 이사금은 이반이 많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연장자라는 의미지만 실제 뭐죠? 힘이 제일 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금이 니금을 맡기고 니금이 뭐가 되는 거야? 임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와전돼 갖고 지금 임금의 어떤 어원이 됐던 말이 이사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마립간 시작. 마립간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그렇게 설명됐어요. 요때 이제 그 마립간에 대해서 이제 김대문의 글을 인용하면서 요 간은 뭐죠? 수장이라는 뜻이죠. 간은 다 수장의 의미야. 그럼 마리는 뭐냐면 큰 말뚝이야. 그래서 큰 말뚝에 앉아있는 수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회의를 할 때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말뚝에 앉았어. 말뚝 중에 상석에 있고 큰 말뚝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큰 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립간 대수장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권의 성장을 반영했고요. 이때부터는 선거제에서 세습제로 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이때 이제 부자상속이 되고 중앙집권화되고 그 다음에 요때 내문한계 김씨세력들이 확립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어떤 시기로 이제 보고 있냐면 내문왕 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김씨세력들이 점점 독점하기 시작해요. 김씨세력들이. 그리고 내문왕 때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내문왕의 어떤 김씨세력들의 어떤 특징, 왕의 세습권이 확립됐고, 그 다음에 요때 무덤 형태를 좀 보여야 되는데, 요때 무덤 형태는
적석 목강 무덤이야. 적석 목강 무덤은 뭐게 돌무지 덜널 무덤이죠. 예, 이거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게 지금 매우 규모가 커. 그리고 도굴 당하지 않아도 되게 부장통 많아요. 이 특징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반해서 그 전에 이상금 시대 때 무덤 형태는 뭐냐면 토강 목각 무덤이야. 토강 무덤 목각 무덤은 뭐냐면 토강은 땅을 파가지고 너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목각을 하나 더 씌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토강모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땅을 파갖고 간을 집어넣고 봉투 올리는 방식 있죠. 이런 방식이 토강 목각 무덤이고 이 적석 목각 무덤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간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을 크게 만들고 부장품 놓고 그 위에 뭐예요? 냇가 돈을 쌓아놓죠. 그리고 크게 큰 봉투를 만들고 그래서 대왕릉에 있는 무덤 형태가 대금은 마리깐 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이야. 그래서 김씨 왕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이제 만들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왕 때인데 왕의 칭호 언제부터 사용했죠? 지제왕 때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마리깐은 왕이라 칭하고 국호도 신라로 확정지었다. 이때 이제 그 후에 법황 때 율령을 공포하고 17강들을 설치하고 그다음 불교를 공인하고 가야지들 번탕하고 한반도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가 4단계 왕이다. 그래서 각각의 칭호들은 국가구조의 어떤 변천 과정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총괄평가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보면 8페이지 6번 문제 볼게요. 자, 8페이지 6번 문제 보면 다음은 이제 신라의 어떤 왕호 변천 과정에 대한 삼국사기 입장이다. 기역의 칭호를 이제 사용한 당시의 신라사의 내부 구조를 이제 정치 체제 특징을 쓰고 밑줄친 기역을 남긴 니은의 입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에 따르면 신라의 왕은 불을 거서관이나 하고 또는 거서가는데 진의 말로는 왕이며 혹 기인한다. 또 차창홍이 있다. 하면서 쭉 있는데 차창홍 김대문이 말하기는 무당이 된다. 그래 놓고 뒤에 그 다음에 이 기억이 든 게 뭐죠? 이사금이다. 이렇게 쭉 얘기죠. 그러면 이사금이 사용했던 당시의 신라 구조는 어떨까요? 박석김이 교대로 왕이 된 연맹왕국 체제였죠. 이걸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니은의 입장을 쓰라. 자, 김대문이 말하기를 마비란 것은 방언으로 거리라고 하는데 별포로서 벗에 따라 설치됐으며 왕의 거리 위를 따라 설치되면 왕의 거리 주가 되며 신하의 거리는 그 아래에 배열되고 이를 붙였다. 그러니까 마리칸이 이제 관련된 내용에 이제 그것을 김대문의 입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서술을 냈죠. 그러면 거기에 보이는 이제 뭐냐면 입장이 뭘까요? 입장은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에서 보면 중국 문화와 다른 신라의 고유의 정통 문화, 토속 신화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썼다. 그래서 김대문의 이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김대문이 뭘 강조했죠? 신라의 정통 문화를 강조했죠. 그래서 신라의 정통 문화를 강조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왕이란 칭호를 최초는 그대로 쓴 방면에 이 사람은 왕보다는 예전에 신라의 정통적인 문화들 그대로 남겨두고 그걸 김대문을 땄잖아. 그것은 아까 이제 신라 문화가 무슨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다른 나라 신라 문화가 중국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왕의 명칭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걸 김대문의 입장을 그대로 따가지고 적어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김대문하고 관련돼 있는데 김대문하고 최치원은 좀 달라요. 김대문은 마리깐, 이사금, 차창호 이런 것을 그대로 썼거든요. 우리 정통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서 최치원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왕응대표에서 왕이라고 그냥 쭉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좀 무시하고 유교 문화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뒤에다 사평에다 되게 욕을 내. 최치원에 대해서.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체제 정비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문왕 때부터 이제 영토가 확장되죠. 납동강 유역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마리칸부터 이제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문왕 때부터 김씨 왕위 계승권이 확립이 돼요.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고구려가, 도와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김씨 왕위 계승권에 항리에 큰 도움을 줬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김씨 왕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뭐냐면, 그 내문왕 김씨가 독점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등장했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우명이죠. 그 밑에 호우명 보이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경제 고구려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유물로서 호우명이 있었다. 그리고 1번 서기에도 고구려 당주, 그러니까 부대장이 관련된 사료가 1번 서기에도 있는데, 호우명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호우명은 호우총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호우가 발견됐다 해서 무덤은 호우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시호가 나와. 그 호우 뒤편에,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 지, 호태왕, 호우심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을묘년이라는 건 뭘까요? 을묘년이라는 건 뭐냐면, 강개토 대왕이 죽은 3년째에 해당해요. 415년을 말이에요. 장수왕 3년이죠. 그래서 왜 이게 을묘년을 적어놨냐면, 보통 빈장이라고 아시죠? 빈장. 햇소 3년 뒤에 왕의 무덤을 묻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을 가지고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빈장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국강상이라는 건 뭘까요? 국강상이라는 건. 국강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강개토 대왕의 장지죠. 그래서 시호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인들은 되게 장지를 시호로 정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초왕이나 서초왕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고구원왕이나 다 장지 이름을 가지고 시호를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강개토 지 호태, 이건 뭘까요? 강개토 지, 이거는 뭐냐면 땅을 넓힌 사람이라는 뜻이야. 땅을 넓힌 사람, 강개토 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있고, 호태왕이라는 건 뭐냐면, 호는 그냥 미칭이고요. 태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황제죠. 황제. 그래서 중국 그 어떤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이 반영돼 있다. 태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구려에. 강개토 대왕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호우십이라는 건 뭐냐? 자, 호우라는 건 뭐냐면 총동제 제사도구야. 10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품 넘버링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넘버링인데 호우, 제사도구를 썼던 것도 만들었는데 몇 번째 만들었다? 10번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을묘년에 국강상 강개토 호태왕이 그 장사를 지냈는데 이때 만들어진 호우 중에 10번째 호우가 요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무덤에 붙여있는가? 신라의 무덤에 붙여있으면 그만큼 신라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고구려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는 유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마리간이 사용을 했고 대수장이라는 마리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가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별표 쳐놓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사신 위두가 고구려를 통해서 그 중국 전진과 교류하면서 대교섭권을 인원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외병을 격퇴했다. 이때 이제 그 중국 전진과 교류하면서 대교섭권을 인원화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기출 근거편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1125페이지 펴보세요. 1125페이지. 자, 1125페이지에 보면 몇 번을 보시냐면요. 65번을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줄침 부분만 쭉 읽을 거야. 내문왕 때 얘기인데, 고구려 사실을 따라가서 이제 그 전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요때 딱 그 뭐냐면, 한 번 정도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신라는 전진과의 교섭 이후에 뒤에 넘어가면, 버프왕 이후에 양나라 교섭까지 여러 차례 이제 교섭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섭까지 140년 동안 중국과 교섭이 없었는데, 그 후에 진흥왕 이후부터 또 교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한 번 있고, 중간에 가독이 좀 있다가, 버프왕 때 한 번 또 있고, 진흥왕 때 있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 볼게요. 자, 이때 부견을 만났어. 위두에게 그대의 말에는 해동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합니까? 말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위두가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변과 이름이 바뀐 것 같은 것이니 지금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으요 설명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원래 중국 애들은 진안을 여러 나라로 인식했거든요. 12개국 인식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두가 이제 진안이란 말이 아니라 이제 뭘 강조해요? 신라란 말로 강조해. 신라. 물론 신라는 이제 국고가 확장된 건 나중에 얘기지만 이때는 신라를 사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마한 진안 변환 중에 진안의 여러 세력 중이 하나로 통합돼서 신라와 뭐죠? 대외교섭을 단일화시켰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요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이제 진안의 여러 나라들의 대외교섭 창구가 단일화됐고, 이때부터 이제 진안보다는 신라가 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주도권이 형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화왕 때 한번 보내고 또 누가 보내죠? 진흥왕 때 보냈는데 앞에 두 개에 관련된 기사들은 백제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간 거고 우리가 이제 신라가 독자적으로 이제 간 것은 진흥왕 때 그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나서 보낸 거죠. 이때부터 독자적인 어떤 교습을 하게 돼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외병을 격퇴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내무랑 때 그 뭐냐면 고구려에 그 도움 요청을 보냈죠. 근데 그 내용이 그 삼국사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강개토대왕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쪽 빼고 예전에 것처럼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그 한 줄만 딱 운유적으로 표현돼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고구려가 도움을 받고 외를 격퇴한 다음에 신라는 고구려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뭐냐면 신라가 고구려 선진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눌지왕이에요. 눌지왕. 자, 눌지왕은 이 사람은 그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보면 그 고구려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왕이가 됐고 이 사람 한때 이제 고구려에 어디가 있었죠? 인질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앞에 실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실성왕. 이 실성왕은 김씨세력이지만 좀 약간 자기하고 친척벌 정도 되는 사람인데 실성왕이 이제 눌지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눌지왕이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실성을 죽였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성왕이 즉위한 것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눌지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때 이미 신라 왕시대 왕위 계승까지도 참견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구려 뒤통수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제 동맹을 만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무슨 기록이 있냐면 병방에 이제 그 뭐냐면 신라 장수가 그 고구려 장수를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제를 이제 사제사를 파견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일본서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의 수탁을 다 제거해라 라는 명령을 눌지왕이 내렸다. 수탁의 의미가 뭘까요? 수탁은 고구려인들은 조호관이라는 거 있죠. 조호관 이게 수탁이야. 그러니까 누굴 죽이라는 거야 지금 집안에 신라 안에 있는 고구려인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눌지왕이 이제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겠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신라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어떻게 생존 차원에서 이제 관계를 끊고 이제 뭐냐면 내버리고 나제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부자상속제가 확립돼. 예전에는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문왕이 죽고 실성왕도 그 내문왕의 이제 뭐냐면 반개 계통이죠. 그다가 실성도 죽인 눌지왕도 반개 계통이야. 그런데 이때부터 눌지왕 때부터 뭐냐면 부자상속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왕권이 뭘까요?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보죠. 그 중간에 뭐 소지왕도 있고 하는데 건너뛸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왕들은 이제 지증왕, 버프왕, 진흥왕 때 되게 6세기 때 왕들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그래서 시험 문제도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고 하니까 꼭 봐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보면서 좀 할게요. 자, 6세기 때 이제 등장한 왕 중에 하나가 지증왕이죠. 지증왕.
예. 지증왕의 큰 업적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정책이에요? 국호를 신라로 확장지었죠. 신라로. 근데 신라라는 국호가 이때 갑자기 실시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얘들끼리 그 자기가 국호가 있었죠. 근데 이 국호가 적었는데 그걸 한자로 옮겨주는 운차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명칭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확정된 국호가 신라야. 그래서 6세기 이전에도 신라라는 국호가 몇 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원 고구려 비문이나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비문에도 신라가 보여요. 5세기 때 기록에도. 예. 근데 6세기 때 지제왕 확증됐다. 그러면 요때 신라는 예전에 단순히 자기의 발언에 따라 응차한 신라의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신라의 그 국호를 확증하고 나서 거기다가 뭘 의미를 부여했어? 유교 경전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냐? 덕업일신 망나사방. 그러니까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 자, 이거는 지증왕 때 이제 소국체제에서 소국연합체제에 뭘로 넘어갔다는 거야? 9년제 실시를 의미한. 그래서 지방사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라라는 의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에 한자의 유교 경전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언제 때다? 지증왕 때고 그리고 이걸 국호로 확정된 건 지증왕 이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신라라는 국호를 이제 유교 경제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그 신라의 유교 경정 해석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마리간을 왕으로 곤치고요. 중국식. 그 다음에 이제 소국의 연합 지배 체제, 간접 지배 체제에서 지방의 군주를 파견해.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중국식 9년제를 실시했고 아직까지는 지방제도와 군사제도를 병행했죠. 요거는 뭐 삼국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복했고 이사부를 파견해서 그 다음 시호제도를 실시했다 삼국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좀 약간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왕의 이름이 뭐냐 지철로 갈문왕이에요. 지철로라고. 근데 지철로라는 이름이 지정왕 때 비석에 그대로 보여. 이건 시호라고 볼 수가 없죠. 이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우경을 장려했다. 문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우경이 진짜 이때 실시했냐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록상 처음에 나타난 거다. 이런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사회문화적으로 순장제가 폐지됐죠. 그래서 신라도 순장제가 꽤나 오래 남았어. 고구려 백제는 이미 이제 순장제 폐지는 오래됐고 근데 신라와 가야는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지정왕 때 이제 순장제가 폐지됐다. 그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순장제가 폐지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의미도 있어. 굳이 순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농업사회에서 뭐가 강조되죠? 노동력이 강조되죠.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이 그 순장을 통해 노동력이 상실되는 걸 막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불교가 도입됐잖아요. 예. 물론 이제 불교 공인 뒤에 얘기지만 불교가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불교식 어떤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후의 세계가 이제 개세사상이 돼갖고 대우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윤회사상 바뀌면서 그런 것도 없어졌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한식화, 뭐 중국 문화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겠죠. 그래서 지정왕 때 이제 업적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책에 보면 서부노트에 보면 소경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최초 아신촌에 최초의 소경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서부노트에 보면 그 다음에 영토락정에서 그 동해안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강령을 점령하고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의 동시전을 이제 개설했다. 시전 같은 걸 개설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보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을 보죠. 법흥왕. 이 법흥왕은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의 업적 되게 많아요. 자, 율령을 반포했죠. 율령. 근데 이 율령 반포에 대해서는 이게 좀 삼국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삼국사기에 보면 율령은 조선 신라 초기 때부터 반포됐다고 됐어요. 유대 이사금 때부터 반포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비석이나 이런 것들 볼 때는
율령반포는 울진 봉평기에 볼 때, 요 버프망 때 공포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령반포나 17강등이나 이런 데 다 했다. 근데, 삼국사기는 이미 언제 때부터, 그 초기 때부터, 유리 이사금부터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학자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마다 유대 이사금 때 뭐 율령을 반포했고, 그거는, 구라다.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왜 중국에서도 AD 3세기 때 했는데 이게 시기가 너무 중국의 율령보다 더 앞서 있는 거야. 중국 시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안 맞다는 후대에 있는 얘기를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품 제도가 정비됐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때 정비됐고 요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 병본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 병본은 최초의 간본을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일들 다 부족장이 결정했어요. 근데 전문적인 간청을 만들어서 이 병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병부부터 설치했을까요? 일단은 삼국 간에 막 전쟁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군사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이익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 이거 전문 간청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병부를 설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이 이제 군사권을 장악해서 병권을 또 일원화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등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상대등의 설치는 이제 뭘 의미하냐? 보통 대등이라는 건 뭐냐면 진골귀족의 고위 관리들 대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등 중에 제일 높은 거니까 진골귀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니까 당연히 진골귀족도 반발하겠죠. 그 무마책에 설치됐다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왕이 귀족의 우두머리였잖아. 근데 이제 왕이 더 이상 귀족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제 귀족의 우두머리가 누가 된 거죠? 상대등이 되죠. 그만큼 왕권의 의미가 어떻게 왕권이 세졌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동등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귀족이 왕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이 국무총리 했으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누굴 잘려요? 국무총리를 자르잖아. 그건 뭐냐면 정사의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기 위해서 상대등에게 넘기니까. 그래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이 상대등 설치는. 그러니까 상대등이 설치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또 왕권의 강화를 또 의미하고요. 그래서 왕권 중심의 귀족체제가 성립되고 그리고 요때 이 시기에 모두 같이 했다. 하베케이도 같이 했다는 권해도 있어요. 하베케이. 예전에 부족장이었는데 하베케이가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이게 뭐냐면 권한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죠?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는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신라의 조그만 국가가 이거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게 좀 많이 주는데 최초의 연호인 건원을 사용했다. 이거 웃긴 거는 건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호를 열었다는 거야. 이거 누가 처음 사용했어요? 한무자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용했어요. 하여튼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가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연호원 사용은 그 후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없어졌냐면 진덕여왕 때 없어졌어.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당나라에 자기 연호 사용했다는 걸 좀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나라와 관계가 이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호 사용을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김부식이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놨죠. 어떻게 조금만 병방의 나라가 건방지게 어떻게 연호를 쓰냐. 그러면서 신라의 연호 사용을 비판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또 보는 게 뭐냐면 울진 분평리 해서 율령반포 사실이 반영돼 있고 청천리 유적에서 태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태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천리 유적은 뭐냐면 경주 부근에 있는 공동 낙서장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인명으로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각하에 그때 태양이라는 칭호가 있어. 버풍 태양이란 말이 있어. 그럼 왕 중에 왕이야.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화된 거야. 그러니까 버프왕 초기 때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동화교도 하거든요. 근데 말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강화돼서 태왕이라는 것들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때인 진흥왕 때는 이제 공동화교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단독화교 넘어가게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불교를 공인했죠. 2차 돈의 수교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불교 통치 이대로 확립했는데
불교는 예전부터 도입했지만 그 당시 귀족들이 반발했어. 왜냐하면 귀족들은 각 부에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왕주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에 기속된 거니까 불교 공인을 반대했는데 2차 전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를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남조의 양가 관계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와 거론동맹을 했다. 요 남조의 양가 외교 관계 성립한 거 좀 보시면 보면 양직공주에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대가의 결혼동맹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대가의 인해왕과 법부왕 간의 결혼동맹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대가야가 그쪽 그 섬진강 루트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낙동강 루트를 이용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깨지게 되는데 범법 사건으로 나중에 이건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법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좀 가서 이제 더 보충을 해보면 자, 거기 그 법포항 때 이제 내용 중에 서브노트 12페이지에 보면 자, 불교를 반포한 이유가 왕죽불 사상을 통해 부처의 권을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불교 공인 후에 그의 왕호가 뭘로 바뀌었냐면 모죽지 매금왕에서 성법풍 대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매금이라는 것은 이제 왕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썼던 칭호거든요. 예. 근데 성법풍 대왕은 천천히 유적에서 나온 것처럼 이 대왕, 태왕이라는 의식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금강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했죠. 구에 이제 김무적, 김유신, 강수, 우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강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거 나중에 육두품을 편입되는데 강수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머리가 단단해서 강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나중에 그래서 돌대가리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이제 외교 문서 중에 하나가 답서린기서가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람도 이제 금강가의 출신이고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대가의 결혼동맹 관련된 내용 있죠? 신라 2차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는 내용,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울진 봉평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화교, 공동화교가 보인다. 그렇지만 진흥왕 때부터는 그 순수배는 뭘로 나누죠? 단독화교 넘어가죠. 요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로 보죠. 진흥왕 때. 자, 진흥왕 때인데 이 진흥왕 때는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우리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좀 쉬었다가 하죠.